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김준성입니다. 오늘 2022년 자동차 산업 산업전망 발표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원화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모빌리티 시장의 급부상과 더불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주인공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저희 나라 제가 커버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의 현재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의 주가 인덱스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종합 주가 인덱스를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 선은 MSCI 월드 오토모빌 인덱스이고요. 하늘색 선은 MSCI 월드 인덱스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시장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그다지 크게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채 10년 가까이를 이어져 온 다소 정체된 시장으로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을 복기해 보면 MSCI 월드 오토모빌 인덱스가 MSCI 월드 인덱스를 79% 초과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어떤 상황일까? 보시는 것처럼 매출 왼쪽 그림 막대 차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 순이익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까지는 굉장히 고성장을 거듭해 온 최고의 성장 산업으로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양받았으나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상 판매량과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정체되는 모습을 이어왔고요. 그런 정체된 산업 환경 안에서 업체들 간의 땅 따먹기 싸움이 지속됐던 게 저희가 확인해온 길입니다. 오른쪽 그림 순이익은 최근에 2021년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합산 순이익이 예년 평균보다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2020년에 코로나 기저효과로 못 팔았던 물량이 나갔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큰 정체에서의 변화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지수를 견인한 건 무엇일까? 저희가 시가총액을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GM이나 토요타나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같은 업체들을 합산해보면 이 합산한 시가총액의 흐름도 기존의 정체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 2년 동안 모빌리티 시장의 개화 가시성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이 시장의 주인공인 테슬라, 그리고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미국 회사, 샤오펑, 니오, 리오토 같은 중국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기존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의 주가 상승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나는 자동차 회사들과 지루함이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황이 진전이 계속되면서 전체 자동차 지수에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의 비중과 새로운 모빌리티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은 5대5로 균형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얼마 안 있어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주인공들이 이 시가총액 지수의 절반 이상을 초과 상회하면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값을 보여주는 지표로 저희는 PSR이라는 밸류에이션 함수값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회색 막대 차트로 구현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PSR이라는 함수값이 인도나 중국 같은 신흥국 업체들의 경우에는 1배에서 2배, 3배 정도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의 강호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 시장에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토요타 1.0배, GM, 포드, 다임러, BMW, 현대기아 등 모두 1배 이하의 숫자를 보이고 있죠.
PSR이라는 함수는 저희가 흔히 쓰는 PER과 비슷하게 계산이 됩니다. PER이 시가총액 나누기 당해에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에 대한 기대값을 보여주는 상대비교 밸류에이션 값이라면 PSR은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을 하는 값으로서 매출액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꿈을 계산하는 상대비교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은 앞으로 거대하게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두각을 잘 나타낼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가 부여되어 현재 리비안이나 루시드, 테슬라, 샤오펑, 니오 같은 회사들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외형 성장에 대한 꿈을 기업 가치에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단순히 비쌀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자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전개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팔고 있는 자동차는 저희가 이동수단으로서 지난 100년간 구매해 왔습니다. 이 이동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저희가 처음 구매한 시점부터 저희가 그 차를 폐차할 때까지 사실상 기능의 변화가 없는 그냥 단순 이동수단으로서 저희가 바라봐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업데이트 가능 디바이스라는 표현을 적용할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하드웨어, 저희가 껍데기의 가치는 그것은 그냥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능이 낡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기능들을 이 회사는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하는 OTA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주 1회 정도 무선 인터넷을 통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며 차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부가가치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데이트의 지속은 저희가 차를 이용하면서 주행의 편리성을 계속해서 도모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율을 계속해서 낮춰주기 때문에 안전성 또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 가능 디바이스로서의 기능 개선이 계속되며 가치가 더해진다라고 시장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2020년 기준 중고차 가격 지수가 내연기관의 경우 3년이 지나면 40% 정도 가치가 훼손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50% 정도 훼손되는 것과 비교해서 테슬라는 10%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비자에게 구매한 당사자에게 경제성이라는 가치 또한 부여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자동차 상품을 팔고 있는 회사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업종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을 넘어 2단계, 3단계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을 저희가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3단계 진화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왼쪽의 박스를 보시면 모델 3라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생애주기 ASP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ASP란 차를 저희가 구매하고 그 차를 폐차할 때까지 자동차 회사가 손님에게 받을 수 있는 돈,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4월 이전까지 테슬라라는 회사는 기존 자동차 회사와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 한 대를 팔고 그리고 그것이 생애주기 ASP로 끝나버리고 GP 마진, 수익성에 있어서도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비슷한 수익 양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2019년 4월부터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적용되면서 그 인공지능 모델이 운전을 도와주면서 사고율을 산업평균 10만 마일 주행당 발생하는 13%에서 2%로 낮춰주는 인공지능 모델 상품 FSD를 약
6,000불에 판매하기 시작해서 지금 10,000불까지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사고율을 낮춤에 따라 기존의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율이 낮다라는 차는 보험료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보험 시스템을 통해 더 낮은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그것의 가격 또한 생애주기 ASP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차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인포테인먼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는 구독 경제 상품 또한 생애주기 ASP에 포함을 시켰죠. 덕분에 19년 4월 이후에 테슬라의 생애주기 ASP는 2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매우 말랑말랑한 원가 구조가 굉장히 뛰어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들이기 때문에 GP 마진을 60% 정도로 가정하여 전체 생애주기 ASP에서 수익성을 뜯어보면 기존의 10%였던 GP 마진을 약 33%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즈니스 모델 전개가 시작된 19년 2분기 이후 테슬라의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은 계속해서 매분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 3분기 처음으로 30%를 돌파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전개하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 지난 9월부터 기존에 팔려있는 자동차들에 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 차를 통해 낮은 사고율을 극단적으로 더 낮추어서 0에 수렴하는 사고율을 실현하고, 그걸 통해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전개하겠다라는 게 현재 테슬라가 밝히고 있는 다음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입니다. 로보택시를 통해서 개인 소비자든 법인 소비자든 자동차를 구매한 주체가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전개할 경우 1년에 이동 서비스 매출을 약 3만 불 정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가이던스고요. 차의 수명이 약 12년이다 라고 본다면 약 36만 불의 생애주기 ASP의 덧셈 효과가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의 생애주기 ASP는 2019년 4월 이전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 마찬가지였을 때와 비교해 약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생애주기 이익은 40배 정도 증가할 수 있으니 시장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기업 가치의 부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비전 제시가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는 언제 이거 실현될 수 있을지, 정말로 실현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기술적 굉장한 진전들이 자동차 업계 그리고 전 산업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믿음을 강화하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업종에서 굉장한 테슬라 웨이로의 기술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 동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존의 자동차 업체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기회와 위기를 차트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왼쪽은 현대차 그리고 오른쪽은 기아, 이 두 회사의 주가 차트입니다. 2021년 초 저희는 애플카 루머를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 협력해서 모빌리티 시장의 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자, 그런 기대감은 현대기아의 기업가치 평가 프레임을 깨고 굉장한 주가 랠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양사는 각각 20배, 25배까지 PER 기준 밸류에이션이 상승을 했었고요. 기존의 8배에 고착화되어 있던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면 엄청난 점프였습니다. 이런 애플카 랠리가 진짜였다면 저희는 지금 현대기아의 기업가치에서 굉장한 상승을 여전히 목도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루머에 그쳤고요. 저희는 다시 기업가치가 하향하는 것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애플카 랠리가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되었다면
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에서의 그림은 또 다른 현실입니다. 왼쪽은 현대차, 오른쪽은 기아인데요. 외국인 지분율 차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외국인은 현대차, 기아의 컨센서스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지속적으로 지분을 줄여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빠졌다라는 외국인 지분율 지표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언제부터 빠졌냐, 19년 4월부터 빠졌다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9년 4월은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 기아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알렸던 시기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모델의 장착을 통해 사고율을 13%에서 2%로 낮췄던 FSD를 출시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현대차, 기아를 파는 것이 아니라 2019년 4월 이후 모빌리티 시장의 가시성 상승과 더불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을 일단은 경계하고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두 슬라이드는 저같이 자동차 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지난 20년 가까이 현대차, 기아가 어떻게 주가가 형성되어 왔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20년째 정체된 산업, 성장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꿈의 값 부여가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이익이 2배 늘 수도 있고 3배 늘 수도 있고 이익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게 벌어지겠지만 그 이익을 벌어들이는 시장의 사이즈가 2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이 늘고 주는 것은 신차 사이클에 따른 유행 같은 것이라고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그 땅 따먹기에서 일정 시간 잘한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확장되지 않고요. 일정 시간 못한다고 해서도 축소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저성장 산업의 주인공들로서 8배, 9배 정도의 PER을 고정적으로 부여받아 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을 계산하는 두 값인 시가총액과 순이익이 찰떡처럼 붙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로서 저는 해야 될 일이 간단했습니다. 이익이 늘 것인지 줄 것인지 단기 실적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분들에게 실적이 올라가니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실적이 떨어지니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는 단기 콜들을 제시하려는 애널리스트로서 일을 해왔던 것이죠. 앞서 보신 두 슬라이드는 이 그림들, 이 기업 가치 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익과 주가가 동행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믿어왔다면 애플카 랠리 때 20배, 25개까지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것을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꿈의 새로운 부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비단 현대기아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반면에 그 꿈을 발현시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흐름, 그들은 주가와 이익이 동행하는 이 차트를 더 이상 팔로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지속되며 현대기아는 엄청난 디레이팅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대기아가 어떤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의 CAM이라는 기관이 291개의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모빌리티 혁신 지수를 뽑아서 저희에게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로 봤을 때 테슬라라는 회사는 탑 이노베이터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고 있고요. 폭스바겐, 그리고 BYD, 현대차 그룹이 패스트 팔로우로서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높은 모빌리티 혁신 지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점수는 58점으로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경영진의 판단이 전기차는 여전히 굉장히 이르다, 자율주행은 아직은 훨씬 많이 남은 이야기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여전히 득세할 것이라고 본다는 오판을 하고 있는 회사 도요타와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거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테이블은 완성차끼리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이제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이 침투하고 있는, 우리가 완성차끼리의 경쟁이 아닌 빅테크 업체들과 다른 이종 산업의 참여자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중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의 근거로 작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 모빌리티 혁신 지수는 과거를 보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 점수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사실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공격적인 모빌리티 가치사슬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 작은 플랫폼, 작은 차 플랫폼, 그리고 큰 차 플랫폼, 상용차 플랫폼, 이런 것들에 굉장한 적극적 투자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고성능 파워트레인, 파워트레인이라는 것은 구동 시스템, 모터를 통해서 힘이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작은 모터로 큰 힘을 낼 수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덜 쓸 수가 있고요. 긴 거리를 가거나 세게 가거나 하는 것에 전기를 덜 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같은 배터리 용량이 주어졌을 때 더 효율적인 구동력을 갖게 된다면 더 센 컴퓨터를 차 안에 얹어서 그걸 통해서 더 뛰어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요. 초고속 충전 인프라,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기타 가치사슬 솔루션 등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자, 이런 투자들이 지금의 높은 점수를 마련시켰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2020년 12월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로봇 회사에 투자한 이후에 사실상 2021년은 투자가 눈에 띄는 것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시장이 인지하고 있고요. 전기차 측면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를 담는 그릇을 잘 만들어서 충분히 많은 양의 배터리를 실어 우리로 하여금 전기차가 멀리 가거나 세게 갈 수 있는 힘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에 뒤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를 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타블화된 플랫폼 제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어 에피션시 관점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앞서 있게 만들어줬고 훌륭한 전기 에너지 공급 효율성의 자동차를 만들게 해줬죠. 하지만 투자가 정체돼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성과를 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측면에서 이제는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런칭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담는 그릇인 플랫폼 관점에서는 경쟁력 차이가 2, 3년 내에 거의 없어질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판매 목표에서도 지금 이제 지난 1년 동안 테슬라를 위시한 새로운 모빌리티 기업들이 마련한 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는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모델 신규 출시 개수는 이제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비교 관점에서도 상당히 적은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배터리 셀 조달 계획에서도 테슬라가 연에 3000기가와트, 그리고 GM 포드가 60기가와트, 스텔란티스가 260, 폭스바겐이 240, 다임러가 200, 이 정도의 연간 정기 공급 계약을 배터리 회사와 맺은 반면에 현대기아는 현재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시리즈와 EV 시리즈 3개씩 모델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외에는 정기 공급 계약이 10기가와트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것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왼쪽 그림처럼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판매량의 절대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율 측면에서는 워낙 공격적으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의 상황에 밀리며 점유율이 5년 연속으로 올라가던 것에서 올해 들어서는 하락하는 것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핵심 조건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23년 이후에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아키텍처가 준비가 되고, 이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연산을 담당할 칩도 그 이후에 등장할 예정입니다만, 정확히 언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택시의 출시 시점도 완성차 업계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걸 하고 싶어하는 빅테크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느린 전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저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내년 초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전략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저희는 22년 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제공받을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요. 그 전략이 어떠한 강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과연 어떠한 성장 기제를, 근거를 우리에게 공개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공시를 보시면 현대차 그룹은 지난 2월 애플카 이슈 때 애플카에 대해 부인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샤오펑 알리바바, 리비안 아마존, 장안 화웨이, GM 마이크로소프트, 길리 바이두, 굉장히 많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빅테크의 협력이 나오고 있죠. 내년 초에 진행될 모빌리티 이벤트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 대해서 더 많은 생산량, 더 많은 판매 목표, 그리고 그 전기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배터리 전략, 아니면은 모터 전략,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함께할 파트너십이 있을지 여부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가운데 영업이익률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애플, 그리고 연합군이었던 삼성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냥 단순 제조회사인 팍스콘, 그리고 적자가 지속됐던 LG전자, MC사업부, 그리고 중간에 소멸됐던 노키아, 이런 5가지 길 중에 한국 자동차 시장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 그룹이 어떤 길로 방향을 정해 갈 것인지, 그것을 내년 초에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결정에 따라 업종의 미래, 기업 가치의 부여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 저와 함께 이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 대한 해석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